아이들 준비됐어? 주말을 맞아 13살과 12살 된 두 딸을 데리러 전처의 집 예전에는 우리 집이었던 곳. 앞에 서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거의 다 됐어.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지혜가 정말 걱정된다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한 달에 딱 이틀 쉬는 거야. 애들 시간 맞춰서 준비시켜 놓으라고 했잖아. 나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며 툴툴거렸다.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몇 분만 더 기다려줘. 아, 당신은 정말 괜찮은 거야? 차에서 기다릴게. 나는 말을 가로막고 뒤돌아 차로 향했다. 민수 씨, 뒤에서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 애쓰고 나는 그런 그녀를 무시하는 것. 5분쯤 지나자 13살 서윤이와 12살 하은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아이들은 내 차에 올라타며 동시에 아빠, 죄송해요 라고 외쳤고 내 분노는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지혜 말이 맞았다.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건 고양이 떼를 모으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며칠밖에 같이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며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일상의 잔소리를 피하려 노력했다.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아이들에게 줄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 아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최신형 닌텐도 스위치였다. 드디어 구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줬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내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웠다. 아, 아빠 괜찮아요. 서윤이가 말했다. 상철 아빠가 벌써 새 게임기랑 게임팩 잔뜩 사주셨거든요. 내 실망감은 분노로 변했다. 상철 아빠? 빌어먹을 상철 아빠라고. 이미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았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상철은 내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고 연애보다는 사업에서 더 성공한 편이었다. 도박이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저 맞는 여자를 찾지 못한 것뿐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상철을 가족처럼 믿었다.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명자 이모였다. 우리 결혼 생활은 견고해 보였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지혜가 갑자기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다른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선언했다. 나는 우리 둘만의 로맨틱한 휴가라도 계획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상철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고 나는 바로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믿지도 않았고 상관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상철에게 갔고 나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명령도 없었기에 나는 거절했다. 학대 혐의도 없었지만 판사는 그녀에게 임시 양육권을 허용하고 나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나는 이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단독 양육권과 그녀 수입의 75%를 위자료로 요구하는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나는 진흙탕 싸움에 지쳐 양보하고 말았다. 우리 수입이 비슷했기에 양육비는 내지 않아도 됐지만 재정적 압박은 상당했다. 나는 딸들에게 게임기 같은 선물을 사주기 위해 내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았다. 지혜의 상냥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부유한 새 남편과 모든 것을 누리는 동안 나는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원한을 품었다. 상철의 높은 수입과 내 위자료 덕분에 그들은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는 생계조차 빠듯했다. 이혼 2달 만에 지혜와 상철은 결혼했다. 가장 큰 충격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반항이나 거부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상황을 잘 받아들였다. 상철은 이미 아이들 삶의 일부였기에 그의 존재가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두 가정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해 보였다. 결혼식 이후로 나는 지혜와 아이들 문제 외에는 사적인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상철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나는 애써 참으려 노력했다. 주말 내내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작별 키스를 마친 아이들은 지혜가 준비해둔 새 게임을 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얘기 좀 해. 내 말에 지혜는 위협적인 기운을 감지한 듯 했다. 내가 집 밖으로 걸어 나가자 그녀가 따라왔다. 무슨 일이야, 민수 씨? 저 상철 아빠라는 게 대체 뭐야? 애들 아빠는 나 하나뿐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상철 삼촌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했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삼촌보다 덜 어색하대서. 처음엔 그냥 상철 씨라고 불러보게 했는데 그게 더 이상해서 결국 상철 아빠로 정했다는 것이었다. 대체 누가 제안한 걸까? 아이들은 좋아하며 즉시 동의했다고 했다. 지혜는 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제발 오버하지 마. 애들이 누구를 뭐라고 부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 특히 그 배신자 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건 심장이 찢어지는 일이었다. 그놈이 내 가족을 훔쳐간 게 아니란 말인가. 게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렸고 내가 언제 사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사준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나를 몰아세우지 마, 지혜야. 상철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친아빠가 얼마나 무능한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넌 나를 버리고 부자와 결혼해서 그 돈으로 애들이 원하는 건 뭐든 사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정확히 그런 거야. 세상에 정말 끔찍한 여자군. 나는 뒤돌아 차로 향했고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다. 상철. 그놈을 파멸시키고 평생 감옥에 가는 상상을 할 만큼 화가 났지만 그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지혜와 상철은 내 분노가 가라앉길 바랐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내 인생에 대해 조언하며 내가 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딸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모두 무시했다. 이혼 후 진지한 관계는 맺지 않았다. 돈도 부족했고 여자를 믿지 못했으며 여전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하룻밤 만남만 찾았다. 비참함과 분노, 가난은 여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심리 상담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6월 첫째 주말, 사건이 터졌다. 학기가 막 끝났고 나는 딸들과의 여름 휴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15살 서윤이는 성숙하고 책임감이 강해졌고 하은이는 14살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과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준비됐니? 지혜가 문을 열자 평소처럼 물었다. 수년간 반복해온 대화였지만 애들 여기 없어. 라는 지혜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없다니?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친구 유진이네랑 일주일 동안 바다에 놀러 갔어. 지난주에 당신한테 편지 보냈는데. 그래, 나도 답장했어. 내 주말이니까 데리러 오겠다고. 그런데도 그냥 보낸 거야? 당연하지. 내가 애들을 막을 권리는 없어. 당신이 상황을 망칠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왜 화를 내? 애들 돌아오면 다시 얘기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 버렸다. 그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분노와 상처, 실망감이 몰려왔다. 한 달에 고작 4일뿐인 아이들과의 시간을 단 1분도 잃고 싶지 않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나는 내 의사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보낸 것에 대해 따지러 다시 찾아갔다. 이혼 후 아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몇 번 들렀던 집이었다. 이번에 거실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지혜와 상철이 지켜보고 있었다. 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지혜가 먼저 입을 뗐다. 유진이네랑 여행 간 일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서윤이가 시작했다. 아빠한테 편지 보냈잖아요. 나도 이메일로 안 된다고 답장했어. 내 주말이니까 아빠랑 있어야 한다고. 아빠, 우리 정말 가고 싶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가면 어떡해.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너희 아직만 16세 안 됐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엄마 허락은 받았어요. 엄마가 아빠랑 잘 얘기하면 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15살이에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아빠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아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냐? 아빠, 우리도 이제 컸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빠의 면접 교섭 일정에만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거의 주말마다 풀파티나 바다 여행 같은 계획이 있다고요.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나는 딸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내 분노는 내 인생의 이 챕터가 끝났다는 깨달음과 함께 슬픔으로 변했다. 나는 고통을 숨기려 애썼다. 그래. 그럼 너희 이제 주말마다 아빠 보러 오는 거 그만하고 싶다는 거니? 지혜의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다. 아빠, 그냥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한 달에 고작 4일도 시간을 내지 못한다니. 남은 시간은 아이들이 엄마와 상철 아빠랑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내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 내 아빠 역할이 끝날 줄은 몰랐지만 현실이 그랬다. 알았다. 그럼 이번 방문은 없던 걸로 하자. 재미있게 놀렴. 아이들은 나를 안아주고 고맙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들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삶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지혜가 다가왔다. 민수 씨, 괜찮아? 나는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응, 괜찮아. 그동안 미뤄왔던 기회들이 있거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친구가 예전부터 같이 일하자고 불렀어. 이제 거기로 갈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 민수 씨. 원주로 이사한다는 소리는 아니지? 응, 왜 안 돼? 지난 몇 년간 애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다 내 덕분이지. 이제는 정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네. 이게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지혜야. 여기엔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없어. 너랑 상철이가 이제 저 애들 부모야. 난 갈게. 축하해. 네가 이겼어. 눈물이 차올랐다. 무너지기 전에 떠나야 했다. 급히 밖으로 나가 차에 올라탔다. 열쇠를 꽂는데 한참이 걸렸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진 탓일 것이다. 민수야, 기다려. 상철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뒤돌아 그의 턱을 주먹으로 날렸다. 그는 쓰러졌지만 기절하지는 않았다. 내가 열쇠와 씨름하는 사이 지혜가 그에게 달려갔다. 민수야, 제발 그러지 마. 애들은 그냥 그럴 나이인 거야. 지금은 몰라도 여전히 널 사랑하고 필요로 해. 네가 떠나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 지혜야? 이 좁은 단칸방에 앉아서 애들이 시간 내주길 기다리며 살라고? 다른 할 일 없을 때나 찾는 예비용 아빠로 남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너희도 다 들었잖아. 내가 가장 기다려온 건 아이들과의 시간이었어. 이제 그게 사라졌고 너희가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야. 그렇지 않아, 민수야. 적어도 나만 아픈 건 아니겠지. 애들은 나를 안 봐도 돼서 오히려 홀가분해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을걸. 당분간은 말이야. 민수야. 제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젠가 다시 보겠지. 드디어 차문이 열렸다. 상철이 일어났고 둘 다 슬픈 표정이었다. 나는 차에 타서 문을 닫기 전 말했다. 잘 지내. 나는 차를 몰아 떠나며 딸들의 집을 뒤로했다. 제발 아이들에게 내가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였다.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소중했던 꿈을 잃는 것과 같았다. 지혜와 나는 함께 늙어가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미래를 꿈꿨었다. 결혼의 종말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다. 졸업식이나 결혼식 같은 미래의 순간들을 기대해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언젠가 딸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끝이라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원주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에게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제안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양육비를 보낼 생각이었다. 육체적 거리감의 고통을 견디지 않고도 내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나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챙겨 원주로 향했다. 성호는 자신의 홈서비스 업체에서 내가 수리 및 방역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힘든 밤이면 나는 술에 의지했다. 성호의 파티들은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었지만 몇 주째 딸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슬픔은 더 깊어졌다. 음주량은 늘어났고 자주 취해 있었다.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파티에서 만나는 여자들과는 감정적 교류 없이 그저 익숙함을 찾을 뿐이었다. 술을 마시고 파트너를 찾고 잠들었다가 그녀들이 떠나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성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나는 비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점차 나는 내가 만난 여자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추석 연휴 파티에서 만난 여자는 기억도 나지 않았고 할로윈 밤에는 상대방의 코스튬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성호는 할로윈 직후에 송년회를 겸한 파티를 열었고 모두가 즐거워했다. 딸들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자 나는 더욱 술에 빠져들었다. 추석 전 드디어 딸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기대했던 재회는 아니었다. 서윤이는 이번 방문 대신 친구 유진이와 쇼핑을 가도 되냐고 물었다. 내가 이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즐거운 명절 보내라고 답해줬다. 추석은 외로웠다. 성호가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 곁에 있는 걸 견딜 수 없어 혼자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이들의 추석 인사와 지혜의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수 씨, 나 지혜야. 우리가 대화를 안 한 지 꽤 됐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라 생각해서 연락 안 했지만 명절이라 안부 물어봐. 애들이 전화했는데 당신이 이사한 걸 모르더라. 애들이 아직 어리고 바쁘다는 걸 이해해줘. 애들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나랑 말하기 싫은 건 알지만 제발 잘 지내고 있다고 메일이나 문자라도 줘.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나는 모든 메시지와 메일을 삭제하고 지혜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나 떠났다고. 죽지 않고 살아는 있지만 괜찮지는 않다고 그녀의 동정 어린 마음을 무시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다. 몇 주 동안 나는 일하고 술 마시고 우차 떨어지는 생활을 반복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가오자 딸들 없이 처음 보내는 연말이 너무나 우울했다. 그러던 중 걱정하던 전화가 왔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계획을 물어온 것이다. 이혼 후 우리는 매년 번갈아 가며 아이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올해는 내 차례였다. 아이들은 확인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마음을 추스르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지혜가 다시 전화를 걸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다. 민수야, 나 지혜야. 애들 메시지 못 본 척하지 마. 당신 이사했다고 애들한테 말했더니 애들이 너무 속상해해.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애들한테 상처 줘서 정말 뿌듯하겠어? 난 이제 애들을 당신한테 보내는 게 불안해. 내 행동 때문에 애들한테 복수하는 거라면 제발 다시 생각해. 나한테 화난 것 때문에 애들과의 관계까지 망치지 마.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해.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 씨. 빌어먹을 여자.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맥주 몇 캔을 더 마시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 나쁜 년아. 나는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내가 뭔데?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해? 민수 씨 술 마셨어? 그래, 마셨다. 왜?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돼. 민수, 몸 상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 다 앗아간 게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다고. 내가 당신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응, 바람 피우고 나 버린 걸로 충분히 보여줬지. 애들까지 나를 떠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민수야. 내 주말에 애들을 여행 보내서 나를 못 보게 만들었잖아. 넌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숨 좀 크게 들이마셔봐, 민수야. 당신 취하고 화난 거 아니까.
술 깨면 다시 얘기하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배신자는 너야. 끊어. 내 친구였던 놈은 나를 쫓아내고 너는 내 진을 다 빼놓고 이제 와서 나를 훈계해? 정말 뻔뻔하구나, 지혜야.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나쁜 년. 나는 크리스마스를 침대 위에서 혼자 보냈다.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봤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더 우울해져서 술만 더 마셨다. 농구 경기를 보다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응원하는 팀이 지는 걸 보고 쓴웃음을 짓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성훈의 회사에서 일하느라 쉴 틈은 없었다. 우리는 압류된 후 집주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배관공, 전기공을 포함해 몇 명이 함께 작업했다. 나는 석고보드 설치를 도왔고 며칠간은 꽤 즐겁게 일했다. 동료들은 유머러스하고 친절했다. 이전에 느꼈던 소외감과는 달랐다. 아마 성호와 내가 친구 사이라 더 잘해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 덕분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다. 오전 중에 성호의 트럭이 멈춰 섰고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낯익은 남자와 함께 내렸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성호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수야, 잠시 따로 얘기 좀 할까? 당연하지, 성호 사장님. 월급 주는 사람 말인데 시간 내야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성호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밖으로 나가자. 성호가 앞장섰고 다른 남자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요즘 어때, 민수야? 생각보다 잘 지내. 나는 대화의 방향이 궁금했다. 오늘 술 마셨어? 아니, 성호야. 당연히 아니지. 좋아, 성호가 말하며 음주 측정기를 꺼냈다. 나는 피곤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뭐야? 그저 확실히 해두려는 거야. 나는 동료들을 쳐다봤고 그들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나를 신고한 게 분명했다. 나는 머뭇거리다. 오늘 아침에 맥주 한 캔 마셨을지도 모른다고 시인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성호가 측정기를 내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나는 측정기를 불었다. 결과를 확인한 성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민수야, 0.04%야. 아침에 한 캔 마신 정도가 아니잖아. 그래도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야. 여긴 공사장이야. 안전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 나왔을 때 이런 게 걸리면 내 책임이고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법적 문제까지 생겨. 민수야. 난 괜찮아. 내가 집에서 뭘 하든 상관 안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줘. 차 열쇠 줘. 회사 차를 이용하는 건 이 일의 혜택 중 하나였다. 나는 열쇠를 건네주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해. 민석이가 너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내일 내 사무실로 와. 얘기 좀 하자. 나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있잖아, 성호야. 나는 안전모를 그의 가슴팍에 밀치며 말했다. 관도.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트럭으로 가서 민석이가 나를 데려다 주길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 운전이 이어졌고 나는 낮게 방향만 일러주었다. 도착하자 나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정말 화가 났다. 동료 중 한 놈이 성호한테 찌른 게 분명했다. 빌어먹을 놈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땄다. 좋아, 나는 생각했다.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겠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이었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정신이 드세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그녀는 내 상태를 체크하고 나갔다. 몇 분 후 젊고 지적인 여의사가 들어와 내 차트를 살폈다. 안녕하세요, 고민수 씨. 좀 어떠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의사의 이름표에 안수진이라고 적힌 걸 보고 의아했기 때문이다. 고민수 씨? 죄송합니다. 성함만 보고 나이 지긋한 남자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남편 성이 안 씨라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몸은 좀 어떠세요? 정말 피곤하고 정신이 없네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장기간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 중독 증세와 심각한 탈수 현상이 왔습니다. 친구분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그녀가 차트를 보며 덧붙였다. 조성호 씨가 신고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조성호 씨가 깨어나시면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죠?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동안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즉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남기고 안수진 의사가 나갔다. 나는 TV를 켜고 소음을 배경 삼아 안정을 취하려 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았고 며칠이나 더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런 의사의 말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다. 1시간쯤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옷 다 입었어? 응. 성호가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섰다. 침대에 누운 채 내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났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해야겠지. 그럴 필요 없어, 민수야. 대신 빨리 회복해서 다시 출근하는 걸로 갚아. 너 아직 해고 안 했어. 나 해고된 거 아니었어? 내가 그만두라고 한 직원이 너 하나뿐인 줄 알아? 우린 오랜 친구고 난 네가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돕고 싶은 거야. 내 결정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내 조언은 이거야. 이제 자책은 그만하고 자신을 추스르고 딸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봐. 지혜가 한 일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망치지 말라고. 성호 말이 맞았다. 나는 나 자신과 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나를 바로잡을 때였다. 성호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는 떠났다. 그날 밤은 몸이 더 안 좋았다. 의사는 알코올, 금단 현상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이 났다. 다음 날 나는 상담센터와 재활시설, 그리고 단주 모임, AA 안내 서류를 받고 퇴원했다. 비록 내가 밑바닥을 쳤다고 느꼈고 그런 곳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성호의 격려와 이번 경험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나는 몇 주 동안 회복에 전념했다. 경제적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귀했다. 그 후 몇 달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성호네 집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즐겼다. 내가 정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독하지 않은 음료만 마시기로 했다. 매달 열리는 모임은 조금 지루해졌다. 처음에는 교류할 기회가 생겨 좋았지만 취해서 흥청거리는 모임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파티는 건너뛰고 3월 1일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일을 보러 가던 중 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길에서 갈색 머리의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나는 서둘러 그녀를 도우러 갔다. 괜찮으세요?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알면서도 물었다. 그녀는 연한 푸른 빛이 도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발목을 쐰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야겠어요.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제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니에요. 덕분에 제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질 것 같네요. 저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전수진이에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자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네. 4개월 됐어요. 그녀가 확인해 주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나는 그녀를 내 트럭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안에서 수진 씨를 휠체어에 앉히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그녀는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나는 로비에서 4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하며 기다렸다. 남편에게 연락이 닿으면 나는 가도 되겠지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침내 수진 씨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간호사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눈치였다. 수진 씨는 나를 보자 밝게 미소 지었다. 간호사가 그녀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고 나는 그녀를 다시 트럭에 태웠다. 간호사에게 인사를 건네고 운전석에 앉았다. 아직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남편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길래 그냥 있었어요. 전 남편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는 지금 출타 중이시거든요. 어머니께 전화는 드렸나요? 걱정하며 달려오실 텐데. 괜찮아요.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염치 없지만 집까지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붕대를 감은 수진 씨의 발목을 보며 말했다. 수진 씨, 그 발목으로는 운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 민수 씨,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제 차는 나중에 어떻게든 가져오면 되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집에 앉아 TV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계속 도와드리고 싶네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그녀가 집 방향을 일러주었다. 나는 수진 씨를 트럭에서 집 안 소파까지 안아서 옮겨주었다. 소파에 눕히려는데 그녀가 나를 멈춰 세웠다. 민수 씨, 저 화장실이 급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요청대로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우버를 불렀고 수진 씨가 다 마쳤다고 불러서 가보니 그녀는 옷을 다 추스르고 서 있었다. 다시 소파까지 옮겨다 주었다. 이제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다. 수진 씨 차를 가져와야 해요. 밤새 거기 두면 견인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가져오시게요? 우버 타고 가서 가져오려고요. 열쇠 좀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면목이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열쇠를 건네주며 차 번호와 주차 위치를 알려주었다. 나가기 전 나는 문간에서 멈춰 섰다. 수진 씨, 혹시 오늘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러고 싶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어딜 갈 수가 없네요. 차 가져오는 길에 먹을 거 좀 사올 테니 여기서 같이 먹어요. 내가 나가려 하자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민수 씨. 돌아보니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 임신 중인 거 아시죠? 네, 수진 씨. 알고 있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이 많아서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우린 이제 막 만났고 서로 알아가야 할 게 많지만 임신하신 건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냥 수진 씨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알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차 열쇠 가져올 때 봐요. 라고 말했다. 10분 뒤 우버가 왔고 나는 수진 씨의 차를 쉽게 찾았다. 근처에서 이탈리안 음식을 포장해 7시쯤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우리의 첫 데이트를 위해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아까도 충분히 예쁘셨는데 지금은 더 눈부시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돌아보니 그녀는 어느새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 연습해야 해요. 엄마는 며칠 더 계시다 오실 거거든요.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고 싱그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수진 씨. 갑자기 제가 너무 초라하게 입고 온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너무 꾸민 남자는 별로거든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성훈의 회사인 원주 홈서비스에서 하는 일에 대해 말했고, 그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법률 사무소 근처 자동차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수진 씨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집을 나갔고,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외동아들인 나는 실패한 내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혜가 한 짓에 충격을 받았지만 내가 서윤이와 하은이 문제를 처리한 방식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지혜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그저 사춘기 소년들처럼 행동한 것뿐인데 나는 어른답게 행동했어야 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수진 씨에게 임신 4개월에 대해 굳이 묻지 않았다. 남편이 없다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었고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수진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나는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고요한 밤하늘을 보며 수진 씨의 처지를 생각했다. 이혼 후 진지한 만남은 피했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다. 전처의 배신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순 없지 않은가. 지난 결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시급했다. 통화를 마친 수진 씨가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는 밤늦도록 소파에 앉아 임신 이야기는 피한 채 대화를 나눴다. 밤이 깊어지자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문 앞까지 배웅했고 우리는 짧은 입맞춤을 나누며 일요일 약속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져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사들고 수진 씨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잠이 덜 깬 모습의 그녀가 나왔다. 민수 씨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그녀가 눈을 비비며 웃었다. 현장 일이 일찍 시작되거든요. 벌써 1시간 전부터 기다렸어요. 와, 아침까지 사왔으니 이번엔 용서해 줄게요. 다시 한번 짧은 키스를 나누고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힌 뒤 아침을 준비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맛있게 먹어주었다. 나는 강원도 원주 근교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일과 성혼의 파티 외에는 가본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날씨는 화창했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발을 짚은 수진 씨를 위해 휠체어 대여가 가능한 박물관을 방문했고 현지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공원에서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 수진 씨는 가끔 내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해왔는데 그게 참 기분 좋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척 피곤해했고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나는 그녀의 샤워를 돕고 깁스 부위를 비닐로 감싼 뒤 침대에 눕혀주었다. 다음날 퇴근 후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저녁엔 타코를 사갔고 그녀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금방 잠이 들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잠결에 고맙다고 하며 내일 엄마가 오신다고 말했다. 엄마가 오시면 이제 내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다음 날 밤 나는 자취방에서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보며 간편식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수 씨, 어디예요? 수진 씨의 달콤한 목소리였다. 집이죠. 어머니 오신 데서 방해 안 되려고 안 갔는데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쑥스러워하며 답했다. 엄마 맞이할 준비 다 됐다고 말한 거였는데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그녀는 문 앞에서 진한 키스로 나를 맞이하며 내 목에 팔을 감았다. 주방에선 어머니 명자 씨가 상을 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닮았는데 명자 씨의 갈색 파마머리가 좀 더 정돈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부진 체격의 수진 씨보다 아주 조금 체중이 더 나가 보였다. 내가 악수를 청하려 하자 그녀는 나를 꽉 안아주며 뺨에 뽀뽀를 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명자라고 불러요. 수진이랑 성이 다른 건 내가 3번 결혼해서 그래요. 4번은 생각 없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 씨가 눈을 굴렸고 마침 음식도 다 차려졌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명자 씨가 만든 파스타와 마늘빵은 일품이었다.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주머니. 수진 씨가 이제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민수 씨. 오해는 흔한 일이죠. 난 그저 우리 수진이 새 남자친구를 봐서 기쁘네요. 내가 수진 씨를 힐끗 보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수 씨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홈서비스 쪽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원주 홈서비스에서 수리, 방역, 전기, 배관 등 주택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머니는요? 전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비서예요. 출장이 잦아서 늦게 퇴근할 때가 많죠.
우리 수진이 다쳤을 때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누군가를 돌보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 즐거웠습니다. 딸들 생각이 나 잠시 울컥했지만 수진 씨와 명자 씨가 눈치챈 듯 했다. 식사 후 설거지까지 돕고 나니 꽤 늦은 시간이었다. 명자 씨가 먼저 들어가 쉬겠다며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수진 씨는 넷플릭스를 보겠다며 불을 꺼달라고 했다. 우리는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나는 그녀의 뒤에서 감싸 안았다. 로맨스 영화가 흐르고 있었지만 내 관심은 오직 내 앞에 아름다운 그녀뿐이었다. 곧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다.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누워있다 잠이 들었다. 1시간쯤 뒤 정신이 들었다. 민수 씨, 이제 가야죠.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수진 씨가 속삭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 말이 맞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내일 일찍 일어나 씻고 출근하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현관문까지 같이 걸어갔다. 내일 봐요. 차를 몰아 떠나며 백미러를 보니 그녀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난 밤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다시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아 내일 입을 여벌 옷까지 챙겨왔다. 수진 씨가 묻기 전까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명자 씨가 나를 맞이했고 수진 씨와 소파에 앉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접시가 2개뿐이었다. 명자 씨는 데이트가 있다며 30분 만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내일 아침에 올게. 좋은 밤 보내. 수진 씨가 다친 지 2주가 넘었지만 나는 거의 매일 밤 그녀의 집에서 보냈다. 때론 너무 피곤해 잠만 자기도 했다. 그러던 중 사장인 성호와 민석이가 현장으로 찾아왔다. 혹시 누가 나를 신고했나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퇴원 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성호가 또 잔소리하러 온 건가 싶어 짜증이 났다. 성호는 현장을 둘러본 뒤 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잠시만. 나는 긴장하며 성호를 따라갔다. 별일 아니야. 현장 순찰 돌다가 너 얼굴 좀 보려고. 요즘 파티에도 안 오길래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 잘 지내, 성호야.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아주 좋은 분이야. 잘 됐네. 아이들은 좀 어때? 애들 보러 조만간 서울 한번 가야 할 것 같아. 휴가 좀 쓸게. 언제든 말만 해. 내가 다 조절해 줄게. 잘된 정보로 나는 그날 밤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성호에게 알렸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로 가기로 했다. 주말엔 아이들이 바쁠 것 같아 평일에 데려와 하룻밤 재울 생각이었다. 침대가 2개인 좋은 호텔을 예약하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진 씨와의 작별 인사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 비행기 예약을 돕고 짐 싸는 것까지 챙겨줄 만큼 세심했다. 발목은 많이 나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업어서 내 자취방 계단을 올랐고 우리는 내 침대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녀가 문 앞에서 배웅했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민수 씨. 나도 그래요. 사랑해요. 그녀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수줍어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들어 눈을 맞췄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그녀의 밝은 미소를 뒤로하고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요기를 하고 호텔 체크인을 한 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샀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인 4시 반까지 기다렸다. 저녁 전까지 숙제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5시 15분쯤 예전 집 앞에 도착했다. 지혜의 차와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지만 상철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퇴근 전인 모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지혜가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그녀는 반갑다며 나를 꽉 안아주었다. 민수 씨, 세상에 돌아온 거야?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아니, 이사 온 건 아니야. 애들 보러 잠깐 들렀어. 그녀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곧 아이들을 불러오겠다고 했다. 잠깐만 지혜야. 할 말이 있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말을 경청했다. 지난번에 전화로 소리 지른 거 미안해.
상처받고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 취해 있었잖아. 그녀가 덧붙였다. 맞아, 취했었지. 내 몸 하나 못 가누면서 애들을 돌보겠다고 고집 피웠어. 당신한테 그럴 권리 없었는데 미안해. 사과해줘서 고마워, 민수야. 다들 힘든 시간이었잖아. 얼마나 있을 거야? 일요일에 내려가. 그동안 애들이 나랑 호텔에서 며칠 자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짐 챙겨줄게. 고마워, 지혜야. 내일 애들 학교 보내고 여기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동의했다. 그래, 그러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내일 봐. 이제 애들 불러올게. 잠시 후 아이들이 달려 나와 나를 안으며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라고 외쳤다. 우리는 마당 잔디밭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얘들아, 너희가 미안해할 거 없어. 아빠가 상황 대처를 잘 못한 탓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은이가 아빠가 이제 철든 것 같네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래, 앞만 보고 가자. 엄마가 일요일까지 아빠랑 있어도 된대. 가서 짐 챙겨와. 하지만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다고. 이번 주말 계획은 신경 쓰지 마. 지혜가 가로막았다. 어서 준비해.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는 지혜에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호수 가기로 했다며? 괜찮겠어? 상관없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고마워. 지혜야. 계획 망쳐서 미안해. 나는 진심을 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챙기러 들어갔다. 렌터카에 아이들 짐을 싣고 우리는 호텔로 향했다. 짐을 풀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서윤이가 샐러드를 시키자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하은이가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시키며 내 기분을 달래주었다. 가끔은 인생을 즐겨야 하는 법이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이는 같은 반 남자친구인 민준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빠로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녀석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숙제를 시작했고 나는 인터넷을 하며 여유를 즐겼다. 지난날의 분노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영영 잃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다. 참 포근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지혜와 대화하기 위해 예전 집으로 갔다. 이혼한 지 한참이라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러기로 했다. 지혜는 물을 한 잔 건네며 나를 맞이했다. 우리는 그녀가 이혼을 선언했던 바로 그 식탁에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민수 씨. 아이들 문제 아니면 굳이 대화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내가 차갑게 말을 뗐다. 민수야, 벌써 4년이야. 우리 제대로 대화한 적 없잖아. 당신이 상처받은 거 알고 나도 마음 한구석이 안 좋았어. 당신 분노가 풀리길 바랐는데 전혀 아니더라. 왜 그래? 뭐가 달라진 거야? 아니, 달라진 건 없어. 넌 여전히 나를 배신한 여자일 뿐이야. 그녀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네가 그놈이랑 언제 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넌 나를 속였어. 어디 가는지 거짓말하고 그놈이랑 시간 보내면서 감정을 키웠고 결국 나를 버렸지.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나는 한 달에 딱 4일 딸들을 보는 삶을 사느라 피눈물을 흘리는데 너는 그놈이랑 호화롭게 살고 있잖아. 민수야, 나 돈 때문에 상철 씨랑 결혼한 거 아니야. 우린 정말 사랑해. 너한텐 잘된 일이겠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왜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야 해? 네가 나를 아프게 하려고 이혼한 게 아니라고? 웃기지 마. 네가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아. 이혼하면 보통 엄마가 애들을 키우고 아빠는 반쪽짜리 아빠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식탁을 쾅 쳤다.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넌 상철이한테 마음을 열었고 우리 결혼 생활을 정면으로 공격했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필요할 때 예의는 차리겠지만 그게 다야. 민수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나를 이해해 줄 순 없어? 나 정말 참으려고 노력했어, 지혜야. 하지만 너랑 그 배신자 놈 때문에 난 몇 년 동안 단칸방에서 컵라면 먹으며 가난뱅이처럼 살았어.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정말 몰랐어. 몰랐겠지. 내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내 수입 뻔히 알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네가 찾아보면 다 나오는 세상이야. 양육비로 얼마 나가는지 계산해보면 답 나오잖아. 넌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넌 네 행복만 중요했으니까. 애들도 아무 말 없어서 당신이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애들 올 때만큼은 냉장고 꽉꽉 채워놓으려고 평소엔 굶다시피 살았어. 돈 아껴서 애들 여행 보내주고 게임기 사주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챘지. 이제 예의 따위 집어치워. 나 보이면 그냥 피해 다녀. 민수 씨 더 할 말 없어? 지혜가 울먹였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민수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끔찍한 줄 몰랐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난 당신이. 그래, 내 아내가 내 절친이랑 눈 맞아서 떠난 것도 모자라. 내 경제 사정까지 구구절절 말해야 했니?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아?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내 입장만 생각했어. 진실을 모르는 게 나한테는 더 편했으니까. 죄책감 덜어내려고 당신이 잘 사는 줄로만 믿고 싶었나 봐.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가 너무 순진했네. 그래, 하지만 우린 여전히 공동 부모야. 방학이나 명절 방문 일정은 제대로 지켜줘. 당연하지, 민수야. 절대 방해 안 할게. 불편한 대화였지만 끝내서 속이 시원했다. 지혜의 사과는 결국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니 골프장으로 향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호텔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숙제하는 동안 피자를 시켰다. 아이들은 원주 생활에 대해 물었고 나는 과거 내 행동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다시 화해해서 기쁘다며 나를 다독였다.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와, 아빠, 하은이가 말했다. 우리 이제 다 키웠다 싶더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요. 또 18년을 고생해야 한다니. 아빠 이제 곧 40 아니에요?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이 나이에 애 키우려면 최신형 휠체어라도 하나 사야겠네. 라는 내 농담에 아이들이 빵 터졌다. 아이들은 숙제를 마쳤고 나는 인터넷을 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그리움을 전했다. 남은 일정은 평화로웠다. 금요일엔 저녁을 먹고 토요일엔 볼링과 미니 골프를 쳤다. 일요일 아침 비행기라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내 곁을 지켜주었다. 일요일 아침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지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상철은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아마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원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딸들이 보고 싶었지만 모든 게 잘 풀려 다행이었다. 무엇보다 수진 씨가 너무 보고 싶었다. 공항에서 바로 그녀의 집으로 갔다. 명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며 수진 씨 방을 가리켰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아주머니가 윙크하며 웃었다. 6월이 되자 나는 수진 씨와 명자 아주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거의 매일 밤 그곳에서 지냈기에 자취방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덕분에 월세를 많이 아낄 수 있었고 나는 생활비를 넉넉히 보탰다. 방학이 시작된 6월 중순, 딸들을 원주로 초대했다. 아빠의 날현충일 즈음을 함께 보내기 위해 일주일간 머물게 했다. 수진 씨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었다. 서윤이와 하은이는 나에게 언제 프로포즈할 거냐며 매달렸다. 나는 이미 반지를 준비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밀스럽게 알려주었다. 6월 말 아이들이 떠날 때 우리는 눈물을 쏟았다. 계약 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장담할 순 없었다.
다음 만남은 추석으로 약속했다. 추석에 서울로 갈 계획이었지만 수진 씨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우리는 성훈의 집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도착하자마자 성호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성호와 수진 씨는 이미 구면이었다. 성호는 수진 씨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배고픈 수진 씨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갔다. 그때 성호가 다가와 물었다. 민수야, 너 수진 씨랑 사귀는 거 왜 말 안 했어? 둘이 아는 사이인 줄 몰랐지. 수진 씨는 내 친구의 친구야. 작년 할로윈 파티 때도 왔었어. 성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성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진 씨 임신 몇 개월이지? 8개월쯤 됐을걸. 성호가 답했다. 뭐? 너 작년 할로윈 파티 기억나? 별로? 그때 나 술 취해 있었잖아.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그날 밤, 너 수진 씨랑 같이 빈방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거든. 수진 씨 그때 원더우먼 복장에 가발 쓰고 가면 쓰고 있었잖아. 나는 멈칫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깐, 그럼? 수진 씨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성호의 말에 가슴이 요동쳤다. 나랑 수진 씨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깊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수진 씨를 찾았다. 내 표정을 본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그동안 아이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았죠. 그건 수진 씨 사생활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물어봐야겠어요. 제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갑자기 왜요? 수진 씨, 나 믿어요? 온전히 믿어줄 수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그 전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진혁이랑 헤어지고 몇 달 뒤였어요. 우린 몇 년이나 사귀었고 그는 결혼식 따윈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20살짜리 여자랑 바람나서 나를 버렸어요. 정말 비참했죠. 그래서요?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아무 남자나 만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전 반대였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우울증에 빠졌죠. 보다 못한 엄마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성호 씨네 할로윈 파티에 가게 된 거예요. 성호 씨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요. 전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날은 꽤 취했어요. 파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죠. 우린 결국 방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가 이 아이의 아빠예요. 미안해요, 민수 씨. 이 얘긴 영원히 비밀로 하려 했는데. 괜찮아요, 수진 씨. 하지만 확실해요? 그 남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답했다. 없었어요, 민수 씨. 진혁이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처음 만날 때까지 그 남자뿐이었어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었죠? 잘 기억 안 나요. 나보다 키가 컸고 몸이 좋았다는 것 정도? 우리 둘 다 코스튬 입고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어떤 코스튬이었는데요? 민수 씨,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발요, 수진 씨.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 남자는 치마를 입은 스코틀랜드 복장이었어요. 베레모를 쓰고 장난감 백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 남자 맞아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민수 씨, 이 사진이 왜 당신한테 있어요? 나는 확신이 든 뒤에야 입을 뗐다. 수진 씨, 이 사진 속 남자가 바로 나예요. 그녀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작년 파티 때 성호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수진 씨가 품고 있는 아이, 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녀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자신의 배를,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이라니. 정말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민수 씨,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라니요? 당신을 만난 뒤로 이 아이가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맞다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지아태명과 태어나기 몇 주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 수진 씨가 산후조리를 마친 뒤 큰 파티를 열었다. 명자 아주머니는 법률사무소 파트너 중 한 명과 깜짝 재혼을 발표하며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내심 수진이가 자리를 잡길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결국 그녀도 정착할 단 한 사람을 찾은 셈이다. 나 역시 성호 덕분에 원주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딸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성훈의 회사에서의 경험 덕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었고, 수진 씨는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성훈은 여전히 솔로로 지내고 있었다. 2년 뒤, 우리는 이름 모를 신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서윤이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하은이는 고3 수험생이 되었다. 나는 하은이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지혜와 상철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혜의 과거 외도 전적 때문에 상철이 그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서윤이가 대학에 가면서 상철의 빈자리가 더 커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불행에 집중하진 않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다.